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한중일 그대사 삼국지 제183부 오페르트 해적단 남양군 묘를 도굴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까 합니다. 1868년 4월 10일 조선 조정이 급보가 한 가지 날아들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바로 미국 군함 한 척이 대동강에 뜬금없이 나타나게 돼요. 도대체 이게 왜 나타났냐 했을 때 이때쯤에서 이제 미국 측에서도 제너럴 쇼머너가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걸 갖다 한참 찾았던 것 같아요. 일단 극동지역으로 떠났다는 사실까지는 알겠는데 그 뒤로 이게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죠. 그래도 병인 양요 이후에 프랑스 함대로부터 대강에 이제 소식을 전해 듣고 확인 차원에서 대동강에 한 번 더 군함을 파견을 했던 거죠. 자, 조선 조정 당연히 찔린 게 있기 때문에 현장 관료들한테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은 미국 군함을 최대한 정중히 예우를 해라. 하지만 제너럴 셔먼에 대해서는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항거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요. 미국 군함이 20여일 동안 탐문을 하게 돼요. 거의 뭐 5월 초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실 아무리 관리들을 그렇게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 중에서 뭐 꼬드김에 넘어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때도 뭐 초콜릿이 없었을 테니까 뭐 기분이 맥주 뭐 하여튼 그런 거 가지고서 이제 꼬임에 넘어가서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이제 천주교도들 같은 경우 현재 흥선 대원군에 대한 원한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군 측에 정보를 제공해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20여일에 걸친 탐문 끝에 제너럴 쇼머노가 대강 어떻게 됐는지 그 진상을 파악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군함은 본국에 이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일단 대동강 일대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따라서 당장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미국 군함이 대동강 일대를 20여일 동안 해집고 다니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끝났지만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야, 왠지 쟤들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프로이센의 상인 에른스트 오페르트 당연히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었죠. 현재 조선 조정은 온 정신이 어디에 팔려있다. 대동강이 진입한 미국 군함 쪽에 팔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틈을 타가지고 허를 찔러서 바로 지금이 남영군 묘에 대한 도구를 실시할 절호의 찬스다라고 오페르터는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더군다나 운이 따라줬던 게 뭐였냐면은 남영군의 묘는 조선의 그래도 남쪽이죠. 남쪽에 위치한 충남 예산군 덕선면에 있었고 대동강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동격사가 아니라 성북경남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조선 조정이 대동강 쪽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남쪽에 있는 남영군의 묘를 갖다 기습적으로 우리가 공략을 한다. 이것은 나름대로 이제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페르트 원정대는 약 100여 명의 인원을 두 척의 함선에 탑승을 시켜서 조선의 충청도 예산 방면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 원정대의 지도부는 두목 역할을 했던 사람이 프로이센의 상인인 오페르트. 그리고 오페르트가 직접 이제 함선을 몰출하는 건 아니니까 밀러 선장 그리고 페롱 신부. 그다음 이제 미국 통역관 젠킨스가 여기 참여를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페롱 신부 같은 경우는 대원군에 대한 원한이 대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일종의 복수 차원에서 여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국 통역관 젠킨스는 일종의 이제 동업자 관계죠. 나름 좀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양인이 한 9명 정도가 포함이 되고요.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오페르트 해적단 하면은 서양인으로 우리가 구성이 된, 특히 이제 교과서에서는 독일상의 오페르트라고 하니까 마치 독일인들이 주력이 돼가지고 오는 걸로 착각할 수 있는데 막상 여기에 독일인은 몇 명 없어요. 제너럴 쇼먼하고 구성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 거의 100여 명이 달하는 선원들은 다 어디서 조달을 해온 거냐면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서 조달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선원 플러스 이 필리핀 선원들이 꽤 있었어요. 왜 제너럴 쇼먼어도 뭐 말레이시아 쪽에서 데리고 온 선원들 다수 있었잖아요. 제너럴 쇼먼하고 상당히 구조가 유사한 집단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선인 천주교 신자였던 최순일이 안내 겸 통역으로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페르트 해적단이 한 방에 남영군 묘를 위치를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순식간에 도굴 시도를 했던 게 다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안에서 내응해줬던 천주교 신자들. 이것 때문에 이제 조선 조정에서는 사특한 천주쟁이 이런 이제 악명을 떨치게 됐던 건데 1868년 5월 8일 그러니까 이제 대동강 일대를 휘젓고 다니던 미국 군함이 뭐 떠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조선 조정이 신경이 좀 그쪽에 쓰여 있는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페레터 원정대는 충남 아산만에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덕산군 구만포에 상륙을 하게 되죠. 자, 오페레터는 일단 뭐라고 허풍을 치냐면은 덕산 지역을 관할하는 조선 관료에게 그러니까 덕산 군수를 만났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신들은 러시아 군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그냥 탐사를 하기 위해서 왔을 뿐이다. 딱히 뭐 소란 안 피우고 조용히 있다 갈 거니까 허가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오페레트의 요구는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을 거느리고서 한 거였기 때문에 말은 정중했는데 이거 뭐 사실상 협박이죠. 안 들어주면 여기서 뭐 수틀리면 사고 칠 수 있다. 은연중에 이제 그런 퍼포먼스잖아요, 이것도. 결국 기세에 밀린 덕산 군수는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길을 열어주게 되고 오페레트 원정대는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순조롭게 남영군의 묘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덕산 군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무력으로 막을 재간이 없으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는 심산이었고 또 오페레트 측에서도 처음부터 막 남영군 묘로 달려갔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면서 나름 좀 이제 정보도 취합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간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가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남영군 묘를 기습적으로 공략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남영군 묘에 당도한 오페레트 일당은 밤새도록 삽과 곡괭이질을 해가면서 무덤을 파헤치기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오페레트가 손쉽게 남영군 묘를 도굴할 수 있겠다라고 낙관하던 찰나 뭐 도굴에만 성공하면은 아마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흡사 뭐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신라 왕릉이나 혹은 뭐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고구려 왕릉 고분군 이런 것처럼 도굴을 해가지고 원래 1차적인 목적은 남양군의 시신을 인질로 확보하는 거였죠. 플러스 알파로 뭔가 부장품으로 귀중한 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젠킨스 같은 사람들은 뭐지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따라왔겠죠. 그렇게 이제 낙관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뜻밖의 장애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죠. 바로 봉분 안에 설치했던 석회로 만든 관곽에 이게 막히게 됐던 거예요. 문제는 오페르트 일당이 보유한 장비, 삽과 곡괭이로는 이 석회 관곽을 뚫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뚫으려면 무슨 뭐 화약 같은 거 설치해가지고 터트려야 되는데 이건 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첫째로는 화약 장비를 함선에 가서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터트린다. 시간이 좀 걸리죠. 이 작업하려면은. 그리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아예 그냥 시신까지 날아가게 되면은 본전도 못 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는 좀 난감한 상황이라는 거죠. 시간도 부족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자니 그것도 좀 곤란한 면이 있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오페레트 일당 입장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아시다시피 조선의 서해안 지역은요. 그 특유의 조수 간만의 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밀물썰물 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제가 인천 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래도 서해안은 종종 가볼 일이 있는데 저도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여기 조수 간만의 차를 보면은. 분명히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안가였는데 이게 순식간에 바다 한복판이 되는 게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래서 지금 현재 오페레트 함선들이 밀물에 맞춰가지고 들어와서 썰물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건데 만약에 그 썰물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오페레트의 함선들은 그야말로 꼼짝없이 갯벌에 묶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너럴 쇼먼하고 비슷한 운명을 맞이할 확률이 높겠죠. 이미 남양군 묘의 본부는 다 파헤쳐 놓은 상태고 그러면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조선인들이 저 오페르트 일당들이 뭐하러 왔는지를 갖다가 감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인근 지역에서 조선군이 호출이 돼가지고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적지 한복판에 이 갯벌에 처박혀가지고 고립된 오페르트 원정대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동강 제너럴 셔머너 시즌2를 찍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상황이 글러먹었음을 직감한 오페르트.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하죠. 역시 사람이 손절을 칠 때 빨리 쳐야 되는데 확실하게 판단 내리고서 빨리빨리 쳐야 돼요.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오페르트는 재빠르게 도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러다가는 이거는 뭐 도굴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제 주행량을 쳐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아산만을 빠져나오게 된 오페르트. 그냥 얌전히 집으로 갔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엉뚱한 생각이 도대체 뭐였냐? 5월 14일 오페르트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함선을 몰아서 그대로 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 남단에 있는 영종도까지 진출을 하게 돼요. 자, 영종도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뭘 하려고 했냐? 이 아저씨가 여기 가서도 이제 허풍을 치는데, 뭐 이제 충남, 아산, 덕산군 가서는 러시아 분병이라고 그렇게 허풍을 쳤고, 이번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페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종진 첨사 신효철에게 직접 이제 면담을 요청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프로이센의 해군 제독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계급 사칭을 해요. 그러면서 조선의 대원군 하파에게 긴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면서 편지 한 통을 전달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는 조선하고 교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좀 교섭 좀 할 수 없겠냐. 그런 이야기까지 덤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데 영전이 첨사 신효철 당연히 뭐 이제 오페르트 일당에 대해서 모르진 않았겠죠. 이미 오페르트 일당이 아산만에 나타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나름 정보망을 통해서 수상한 애들이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을 거예요. 더군다나 강화도 일대는 최근에 병인 양요를 겪었기 때문에 임전태세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지역이었고 무엇보다도 대동강에서 빠져나간 미국 군함이 혹시라도 일로 올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비상대기 태세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영종진에서는 오페르트 일당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첨사 신효철은 오페르트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막히게 됐을 때 오페르트는 그냥 이대로 집으로 돌아갔어야 했는데 여기서 진짜 무리수를 두게 돼요. 격분한 오페르트는 즉각 무장한 선원들을 동원해서 무려 영종진을 공격하는 그야말로 무모한 행각을 벌이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당시 오페르트 원정대가 보유하고 있던 무기는 최신식 서양 무기로 부식 화승총을 보유하고 있던 조선군보다는 월등히 좋은 무장 상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오페르트도 이걸 믿고서 덤벼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조선군이 보유한 무기는 부식 화승총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는 최신식 서양식 무기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무장 인원 100명으로 밀어붙이면은 쟤들 뭐 어떻게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이제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서 영종진을 공격을 한 건데 하지만 당시 강화도 일대에 배치된 병력들은 엄선된 정예병이었습니다. 왜냐면 조선이 병인 양요 같은 그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 지역은 엄선된 정예병이 배치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에 비해서 오페르트 원정대는 솔직히 말해서 다국적인데다가 제대로 훈련도 받지도 못하고 편제도 안 갖춰져 있는 그야말로 어중이 떠중이들을 긁어먹은 전형적인 오합지졸 집단이었다는 거죠. 혹시라도 영종진에 배치된 조선군이 오합지졸이었다면은 서양식 총포 소리 한 방 듣고 놀라서 도망치는 것도 가능했겠지만 불행하게도 여기를 지키고 있는 병력은 정예군이었습니다. 비록 무기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조선군은 훈련받은 정예병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침착하게 맞서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무너지는 건 거꾸로 오페르트 해적단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조선군이 승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오페르트 원정대는 전사자가 2명이 나오게 되는데요. 필리핀 출신의 선원 2명이 전사를 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바로 사기가 저하가 되면서 그대로 함선으로 패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도망가는 바람에 이때 당시 전사했던 필리핀 출신 선원 2명의 시신도 수송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행랑을 치게 됐다는 거죠. 뭐 사실상 최후의 발악이나 다름없는 이 마지막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오페르트는 결국 빈손으로 상하이로 터덜터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페르트 일당이 돌아간 이후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흥선 대원군의 분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됐어요. 당시 오페르트가 도망치면서 결국 자신의 편지를 그냥 던져놓고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영종진 첨사 신효철이 그 편지를 대원군에게 전달을 해줘요. 그 편지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오페르트가 굉장히 뻔뻔한 얘기를 합니다.
대원이 아파. 사실 제가 당신 부친의 무덤을 도구로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봐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생각하신다면은 저하고 교류를 하시죠. 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자, 흥선대원군 당연히 이제 뚜껑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데요. 전산 필리핀 선원 2명의 시신을 남겨놓고 갔잖아요. 근데 즉각 그 선원 2명의 목을 쳐가지고 부관 참시를 해서 저작거리 효수를 하고 앞으로 서양 오랑캐들은 불구된차된 원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후로도 흥선대원군이 강력한 쇄국 정책, 양위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거 겪고 나면은 개화파라 하더라도 아마 쉽사리 서양하고 수교하자 이런 말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조선 역사에 끼쳤던 상당히 중차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조선이 서양을 굉장히 미개한 그런 야만인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어떻게 남의 나라 지도자의 아버지 무덤을 파헤칠 수가 있냐? 저거 완전 미개쩌는 오랑캐들 아니냐? 이런 어마어마한 반서양 감정을 배양을 해냈기 때문에 결국 조선의 개화가 점점 늦어지게 되는 그런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그냥 해프닝 정도로 한 줄 언급을 하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적지 않은 나비 효과를 불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청조정에도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의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대명천지 이럴 수가 있냐? 이거는 청이 그런 외교 관리를 갖다가 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나름 청의 속방이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인데 이런 부분들은 청이 좀 케어를 해달라. 근데 뭐 청이 무슨 힘이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쪽 애들이 갑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제 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선 측의 항의 서한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각국 공사관에 전달을 해주는 거였죠. 그리고 이 사안이 너무 충격적이라 가지고 서양의 각국 공사들도 오페르트 일당에 대해서 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영사재판 결과 근데 좀 이게 결말이 흐지부지로 끝나는데요. 실제로 남영군 무덤을 도구를 한데 성공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증거 불충분, 뭐 혐의 없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통역관 젠킨스는 그다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그냥 석방이 되죠. 다만 이제 본국으로 소환이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페롱 신부도 조선에서 일단 넌 빠져라. 그리고 나서 소환돼가지고 어디로 이제 재파견이 되냐면은 인도로 이제 파견이 돼서 거기서 이제 여생을 마치게 됐다라고 하죠. 자, 젠킨스하고 페롱 신부는 그렇게 끝났는데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주모자 오페르트는 어떻게 됐냐? 오페르트도 일단은 무혐의로 상하이에서는 그냥 풀려나게 돼요. 하지만 본국으로 와서는 한 번 더 재판을 받는데 감히 프로이센 해군 제독을 사칭했다. 계급 사칭.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잠깐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한 몇 달 정도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왜 오페르트만 유달리 이렇게 깜빵이 들어가게 되었냐? 뭐 일설에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페르트가 하필이면은 순수 독일인이 아니라 유대인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유대 정서하고 맞물려서 오페르트가 사실상 피박에, 광박에, 독박을 다 뒤집어 썼던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프로이센 사람들도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저지른 일이지 우리 프로이센하고 관련 없다. 유대인이 유대인 짓 했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비아냥거렸다고 하죠. 이후 오페르트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겪은 일을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이라는 책으로 남기게 됩니다. 이 책은 조선인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우호적인 서술로 유명한 책이에요. 하지만 이미 오페르트는 조선에서 완벽하게 찍혔죠. 그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조선에 다시는 입국이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에도 꽤나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개항이 늦어지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오페르트가 조선 역사에 끼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오페르트 본인 자체도 나름 조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기에 발을 못 붙였다는 것은 결국 이것도 본인의 업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파트 당백전 이야기하고 오페르트 일당 이야기를 갖다 좀 다뤄봤는데요. 어쨌든 흥선대원군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반서양 감정 이걸 이용해서 나름 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이 결국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정치적 슬로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오페르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대원군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기도 했죠. 자, 일단 한국 파트는 여기까지 다루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와서 간만에 당시 중국에서도 이제 반서양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